이번 시간은 55페이지 3점의 세금계산서의 기타 사항 중에서 양가로 2번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이죠. 그러니까 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소위 이제 수정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15년 1기, 이게 15년 2기입니다. 날은 6월 30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5월 19일 날 당초 플러스 10억의 세금계산서, 텍스 인보이스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9월 19일 날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2억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거죠. 주로 마이너스입니다. 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억에 끊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금계산서가 8억만 냈어야 하는 거예요. 뭐 2억이 환입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재고가 불량이었다거나 그런 경우로 환입될 수도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억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일 확률이 큽니다. 아무튼 소위 이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날짜를 5월달로, 즉 당초 공급한 날로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9월달, 지금 오늘 날짜로 끊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5월달로 갈란 소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란 소리죠. 5월달로 갔으면 이거 마이너스만 끊으면 안 되고 뭐도 다시 해주셔야겠어요. 7월 25일자에 일기 부가세 확정 신고한 것까지도 다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당히 일이 커지죠. 자, 5월일까요? 9월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반가로 1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팔았는데 재고 중에 2억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다시 환입, 소위 빠꾸 돌아오는 거죠. 보면 재화가 환입된 날이 작성일자. 뭐라고요? 어느 날이죠? 당초 공급한 날이 아니라 재화가 환입된 날이 작성일자가 됩니다. 가로 열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의미 표시로 발급하라라고 되어 있죠. 보다시피 당초 작성일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2번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미공급입니다. 아마 반가로 3번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반가로 3번부터 해볼게요. 반가로 3번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른 증감이 발생하죠. 제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억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가로 1번하고 큰 차이 없는데 반가로 1번은 파는 것 중에 2억 정도가 환입으로 돌아오는 거, 반가로 3번은 당초 10억이었는데 우리 8억으로 바꾸자, 8억만 하자, 뭐 아니면 12억을 하자 해서 뭔가 계약사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가 된다고 돼 있죠. 역시나 당초 작성일자가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당초가 아니라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인 거죠. 한마디로 타임머신을 타지 말란 소리예요. 1번 사유든 2번 사유든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반가로 2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계약의 해제로 인한 미공급이라고 해서 당초 이날 재고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만 선발급했다고 가정하죠. 우리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원래는 안 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돈도 주고받거나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면 이날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날 계약서도 작성하고 10억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돈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9월 19일 날 이 사건이 없었던 걸로 해서 이 계약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어요. 그럼 이날 마이너스 10억을 세금계산서를 끊냐 아니면 당초 날짜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10억을 끊냐 이 소리인데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반가로 2번입니다. 계약 해제일이 작성일자가 됨. 역시 이것도 당초 작성일자가 아니라 계약 해제일이 작성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가로 1번 환입이 되거나 반가로 2번 원래 있었던 계약이 사라져버리거나 반가로 3번 플러스 마이너스의 증감이 발생해도 다 날짜는 과거 날짜가 아니라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4번은 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내국신용장 발급 관련이라고 했어요. 내국신용장은 우리나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한테 부품 공급한 것이 미국 수출될 경우에 우리나라 거래도 영해세율로 적용해 주는 건데요. 이 내국신용장은 사후개설 또는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써보세요. 사후개설 또는 사후 발급. 이거를 사후개설 또는 사후 발급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현대모비스예요. 5월 19일 날 현대차가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해달라고 해서 10억을 공급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현대차가 미국 브라이언시한테 수출을 통해서 원신용장, 제가 원신용장을 얘기한 적 있죠? 원신용장이 발급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신용장이 현대차와 미국 브라이언시 사이에 발급이 돼야만 나와 현대차도 이걸로 파생한 내국 신용장으로 0% 세율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 시기가 좀 순차적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공급한 날은 아직 원신용장이 발급 안 돼서 이때는 그냥 플러스 VAT 1억으로 일반 10% 세율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한테 부품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심지어 이번 기 끝나고 플러스 25일인 7월 25일까지만 뒤늦게 원신용장이 발급되고 이거를 통해서 뭐가 발급된다면 내국 신용장이 뒤늦게라도 발급된다면 이걸 내국 신용장의 사후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후개설 이렇게만 된다면 과거 이 11억 발급한 것, 즉 세금계산서에 부가세까지 붙은 것도 뒤늦게 영세율로 바꿔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현대모비스인데 내가 현대차한테 부품을 공급한단 말이죠. 근데 현대차가 이걸 가지고 미국 브라이언시한테 수출할 것이 확실하면, 즉 원신용장만 둘 사이에 발급이 된다면 나랑 현대차 사이에도 내국 신용장이라는 게 개설이 돼서 이걸 영해세율로 적용해 줄 수 있다고 제가 전에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 보니까 내가 현대차한테 부품을 공급할 때만 해도 아직 현대차와 미국 브라이언시 사이에 원신용장이 발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날은 5월 19일이었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내가 우리나라 일반 거래처럼 10억에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11억을 발급을 해요. 근데 이게 심지어 6월 말까지가 아니고 7월 25일까지만 내국 신용장이 뒤늦게 발급이 된다면 뒤늦게라도 이거를 영해세율로 바꿔준다 이 소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반가로 4번의 내국 신용장 발급 관련이죠.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개설이 된다면 이걸 소위 사후 개설 또는 사후 발급이라고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돌아가서 요거를 마이너스 1억을 끊으셔야겠네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직 7월 25일 이내만 발급되면 이번 기 지금 신고가 마감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으니까 언제든 이론상 이날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이날로 마이너스 1억을 없애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반가로 4번이 유일하게 당초 날짜로 돌아가서 그날로 돌아가서 이거 마이너스를 끊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 왜 그런다? 얘는 7월 25일까지만 사후 개설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직 일기 신고가 안 끝나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5월 29일자로 충분히 마이너스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5번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죠.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로 하여 발급합니다. 그리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단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국가가 경정,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뭔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줄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정정하시는 건 안 되고요. 그 전에는 언제든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혀 있으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마 시험 문제 수정할 때 붉은색 글씨로 쓰냐 파란색 글씨로 쓰냐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글씨 색깔까지 아실 필요 없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특수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제가 이회독이라고 붙여놨는데 워낙 이회독 중에서도 유명한 반가로 1번의 위탁 판매만큼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죠.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수탁자,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위탁자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죠.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은근히 위수탁 거래라는 게 참 많다고 그랬어요. 은근히 위수탁 거래가 참 많아요. 자,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가운데 그리면 안 되지. 이게 나예요. 이게 너예요. 이게 제3자죠. 내가 제3자한테 바로 팔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운데를 끼워가지고 얘한테 이제 물건을 갖다 줍니다. 물건 1.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2 팔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가운데 너를 낀다고요. 강의할 때 나 너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도 하냐면 본인이라고도 한다니까요. 너를 대리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나를 위탁자. 얘는 그러면 받을 숫자 써서 수탁자라고 하죠. 나 공부할 때 얘가 수탁자라고 헷갈렸다니까요. 별게 다 헷갈리죠. 수위탁거래가 아니라 위수탁거래니까 내가 위탁자예요. 자, 이 거래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다? 납니까? 얘입니까? 나죠, 나. 세금계산서 누가 끊는다? 내가 끊어야죠. 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는 얘가 끊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제3자는요, 아니 나는요 1번 시점을 알지만 2번 시점은 몰라요. 천리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이 말 한 것 같은데, 내가 얘한테 넘기는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얘가 제3자한테 내일 넘기는지 모레 넘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보고를 해주거나 나한테 보고해주거나 그래야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거래에서 주인공은 나지만 세금계산서는 얘가 끊습니다. 다만 얘가 끊지만 그 세금계산서의 그 이름, 공급자 이름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들어가 있죠. 이 거래의 주인공은 나니까.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으로 수탁자, 즉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잖아요. 2번 시점에. 그러면 수탁자, 대리인이 위탁자 4명이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합니다. 나는 동그라미 2번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진짜 특이한 건데 내가 직접 재화도 인도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인도를 합니다. 아마 얘는 정말 실무상 종이로 이름만 꼈나 봐요. 얘한테 뭐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자회사거나 그래서 얘도 먹고 살려주려고 얘를 페이퍼상으로만 이름이 껴놓고 아마 발급도 아니 내가 공급도 내가 하나 봐요. 얘는 진짜 하는 일이 없죠. 이러면 위탁자가 재화를 즉 본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는 위탁자 내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얘는 지금 가운데 종이만 껴있는 셈일 수도 있으니까 가로 열고 수탁자 등록번호 위탁 대리인 등록번호를 덧붙여서 세금계산서에 그냥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죠. 반가로 이번은 까꾸로예요. 까꾸로 위탁 매입. 내가 이번에는 사와요. 사오는데 얘한테 직접 사오면 될 것을 굳이 이 사람을 끼고 사는 것을 위탁 매입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읽어보죠. 공급자 이번에는 얘가 파는 애죠.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는 가운데 낀 사람이니까 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사오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발급하고요. 다만 거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3번의 리스거래. 리스거래도 중요성이 그렇게 높다 낮다 하긴 좀 그런데 설명은 드릴게요. 자, 여기가 현대차야. 이번에 리스거래는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현대차. 여기가 현대 캐피탈 아세요? 현대 캐피탈 요새 자동차 리스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나예요. 삼성전자. 내가 현대차한테 직접 자동차를 사올 수도 있는데 자동차가 이번에 좀 비싸다고 쳐요. 한 1억짜리 사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한 번에 1억 내면 약간 금전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현대오토리스, 현대캐피탈한테 앞으로 한 5년 동안 리스를 받아와요. 1년에 2천만 원씩 5번 내면 되니까 내가 천천히 돈 내면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현대캐피탈은 나한테 청구를 하긴 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나예요. 시설 대여업자 오토리스 현대오토리스예요. 현대오토리스 시설 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또 공급자 현대차한테 직접 인도받습니다. 가로 열고 또는 세관장은 왜 있는지 알죠? 이게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라면 공급자는 해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직접 발급할 수도 있으니까. 밑에 얘도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주 1번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팁인데 이거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합산기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래한 것을 언제까지만 끊으면 되죠? 10월 10일까지만 끊으면 돼요. 단 그때 날짜는 몇 일로 끊어야 돼요? 9월 30일자로 끊습니다. 동그라미 1번 9월 30일 작성일자로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10월 10일자가 아니에요. 9월 30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9월에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10월 10일까지 발급, 이걸 실무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게 아니라 9월 한 달이 아니라 9월 일정 기간이에요.
대신에 이거가 안 돼요. 8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렇게 안 돼요. 달력 2장에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달력 1장에 걸쳐 있어야 합니다. 보면 동그라미 2번 9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15일간 1여월 이내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에 합격해서 10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실무에서는 많지 않지만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하루 특정 일자 9월 19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특정 거래일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10월 10일까지 발급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 3번을 막론해서 이번 달 세금계산서는 10월 10일까지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우리 수업 목적, 우리 강의 목적으로는 문제에서 6월 30일에 공급한 재화를 7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급하여 2기의 과표, 하루 차이로 이게 1기 문제가 아니라 2기 문제로 잡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꼼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말도 안 돼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7월 10일까지만 발급하면 6월 30일 과표로 꽂히거든요. 2기 과표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럴 경우 아직 다음 달 10일이 안 됐으므로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강의 목적, 수업 목적으로는 별 수 없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7월 1일자, 즉 2기 과표로 몰아버리셔야 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야 하는데 아마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일부러 꼬아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주 2번 수정세금계산서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이회독인데요. 수정세금계산서에 금방 앞장에 5개 케이스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환입된 거, 계약이 아예 해제된 거, 증감사유 발생한 거, 그 다음에 뭐였더라? 그 뭡니까? 내국신용장, 마지막으로 뭐 무슨 사항이 누락된 거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이 있어요. 몇 개 더 있는데 뭐 여러분 이거 아직은 이회독이니까 지금 막 달달달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합니다. 이거 바보죠. 세금계산서를 이미 10억을 매출하고 발급을 했는데 한 번은 과장님이 하고 다음날 밑에 있는 대리가 또 한 거예요. 바보죠. 그렇게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면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해표시로 발급합니다. 당연하고요. 하나는 없애야 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발급을 해버렸어요. 원래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잖아요. 근데 발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해표시로 발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 3번으로 내려오시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이에요.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자 예정 확정신고 시 그간 발급한 세금계산서 낱장을 하나하나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서 A4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우리 강의 목적으로는 굳이 뭔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를 제출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이마트죠. 아니 내가 오리온으로 하자. 왜냐면 이마트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 팔아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자, 내가 오리온인데 이마트한테 지금 2,000원에 부가세 200원 포함해서 2,200원에 지금 파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거를 뭐 1월부터 3월까지 10번 팔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2,000원에 부가세 포함한 200원을 10장을 발급했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10장을. 자, 그러면 4월 25일까지 일기 예정 신고할 때 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낱장 한 장을 관할 세무서 찾아가서 주차장 앞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 엄한 소리죠? 이렇게 하면 세무서 주차장은 매 4월 25일, 7월 25일 그때마다 마비가 될 거요. 자기 관할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가져와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A4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이번에 몇 매 얼마를 발급했다라고 이 표 안에다가 간단히 요약만 해주면 돼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10매 발급했는데 뭐 6매만 발급했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이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매출누락이라고 하죠. 매출누락.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하시면 안 되냐면 당연하지만 국가는 언제든지 나한테 세무조사를 나와서 야 이거 너 왜 6장 신고했냐? 실물 보자. 실물은 10장인데 6장 신고했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10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까꾸로 4월 25일 날 이마트는 나한테 몇 장 받아왔다고 신고하겠어요? 10장 받아왔다고 신고하겠죠. 그래야 이마트도 뭐가 가능하니까 10장이 뭐가 가능합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소위 실무에서 불보합이라고 해요. 불보합.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매출을 누락하시긴 좀 힘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낱장 한 장 한 장을 받지 않더라도 합계표만 받더라도 국세청은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를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해요. 앞으로 제가 A4 합계표, A4 합계표 부를게요. A4 합계표. 요 A4라 하면 아우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A4 합계표는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정해진 양식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과세사업자 예정 확정신고 시 그간 발급한 세금계산서 낱장을 하나하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합계표 A4 양식인데요. 이걸 제출합니다. 화살표에 보시면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고 그랬죠. 우리 바로 옆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배울 건데요. 요새는 그 오리온하고 이마트하고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직접 만들어서 종이로 써서 주는 게 아니라 오리온이 이마트한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봐요. 그러면 이마트가 오리온한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오리온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쏴줘 버립니다. 요새는 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저도 옛날에 공부했지만 예전에 공부할 때는 상상도 못할 때죠. 우리는 다 종이로 했어요. 종이로. 요새는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2010년, 11년부터 이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리온하고 이마트 사이에만 이 그러니까 이메일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오리온은 다음 날까지 요 전자로 발급한 그 리스트를 국세청 서버, 국세청 서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국세청이 요새 워낙 매출 누락이 많을까봐 오리온하고 이마트 사이에 이메일로 주고받으라고요. 종이로 발급해버리고 막 쥐들이 막 숨겨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다음 날까지 국세청 서버에 전산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세로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오리온이 로그인해서 이마트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버리면 자동으로 그 이세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메일로 이마트한테 쏴주고요. 다음 날 새벽 정도에 이것도 자동으로 국세청 서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몇 번 읽네요. 과세사업자 예정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A4 합계표 양식을 제출하는데 화살표 보시면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100% 다음 날까지 자동 전송이 되고 있는데요.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 A4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생략해 줄 수 있게 해줬는데 실무에서는 100%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됐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오리온 이마트한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봐서 뭐 국세청 이세로 같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그걸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알아서 이메일이 쭉 날아가요. 근데 이 내용 자체를 국세청 메인 서버에 다음날 새벽까지 자동으로 전송이 되게 되어 있어요. 국세청이 그래서 빼먹지 않으려고, 매출 누락을 허용해주지 않으려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한다면 매 4월 25일, 7월 25일에 A4 양식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걸 생략하진 않고요. 4월 25일 날 다 A4 양식은 같이 국세청에다가 우리 신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면세사업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가로 열고 이는 협력금에 해당함.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에선 내놨다고 그랬어요. 할 일이 없는데 면세사업자도 소위 협력 의무로 자기가 사온 거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왜 면세사업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죠? 당연하죠. 면세사업자는 자기 매출한 금액에 면세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요. 근데 사온 금액은 과세로 사올 수도 있으니까 그 판 사람들을 신고해달라는 의미에서 자기한테 판 사람을 신고해달라는 의미에서 자기가 사온 거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을 하는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 표시해 보시면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과 무관하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써 있죠. 자, 옆 페이지 4점의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요새는 세금계산서를 다 전자로 발급한다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 내용을 국세청 서버에 바로 보고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양가를 번의 발급 대상자죠. 동그라미 1번 법인사업자 2011년부터 이미 의무발급 도입했고요. 동그라미 2번 개인사업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전 연도, 직전 6개월 아닙니다. 직전 연도입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이에요. 그 사람 이름 전체로 전국에서 판매한 거 아니에요. 사업장별이에요.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3억 이상인 경우 가로 열고 수정신고 또는 결정 경정에 의해서 원래 3억이 아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갑자기 3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일 등에 속하는 과세기간, 그날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 발급을 하게 됩니다. 화살표 보시면 이외에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선택 규정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은 3억 넘어갑니다. 작년 매출액 3억. 양가로 2번에 발급 명세 전송이죠. 동그라미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함. 다음 날 새벽 정도에 무조건 그냥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해당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예정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즉 7월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 전송한다면 첫 번째 땡마크 확정 예정신고 시 금방 말했던 매출처별, 매입처별 합계표, 그 A4 합계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납정 하나하나를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로 같은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다 이게 이메일 보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이 한 장 한 장을 굳이 출력해서 한 장 한 장은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가로 3번 발급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라고 해서 한 건 발급할 때마다 200원씩 개인 사업자한테 연간 100만원까지 해준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적 있죠. 자, 5점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이마트, 소매업, 최종 소비자 상대하는 소매업, 굳이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 발급 의무 면제 한번 읽어봅니다. 양가로 1번, 최종 소비자 불특정 다수 대상 업종이에요. 나는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발급해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사업자도 아닌데, 매입세 공제 받을 일이 없는데. 동그라미 1번,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동그라미 2번,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 우리 소위 모김이라고 하죠. 모김이.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인데요. 근데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중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자신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매업자가요. 이 소비자가 이마트라는 소매업이 어떤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내가 물을 마시면 나는 그냥 내 소비 목적으로 사오는 건데요. 음식점 하는 사장님이 음식 원료에 쓰려고 생수 몇 통을 사간다고 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식점 하는 사람이요. 이마트가 워낙 싸니까 거기 가서 막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음식 원재료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최종 소비자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업자 자격으로 이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기요, 저는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거 사온 거 300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마트는 발급할 수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다시 화살표 읽어보세요. 이중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을 때만 발급 의무가 면제되니까 역으로 이 사람이 저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영역.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가시는 분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즉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인인증서 있어요? 있죠.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를 다 무료로 받는데요. 우리 법인사업자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요. 4,400원짜리도 있고요. 11만원짜리도 있는데요. 4,400원, 11만원 왠지 뉘앙스가 부가세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어요. 그러면 그거 공인인증서 발급해주는 그 업체에다가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발급 의무는 면제인데요. 자, 양가로 2번 간주 관련 규정이죠. 우리 동그라미 1번에 간주 공급도 배웠고 동그라미 2번에 간주 임대료도 배웠습니다. 자, 간주 공급하고 간주 임대료는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겁니까? 아니면 가짜 규정입니까? 가짜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요. 동그라미 1번 간주 공급이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이요. 폐 없이 잔존재화의 경우 가로 열고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는데 화살표에 있는 언제나 간주 공급 중에 우리 그 돌연변이 하나 있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간주 임대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가 부담했든지 둘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가로 열고 월 임대료 등 실제 주고받은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양가로 3번 영세율 관련이죠. 동그라미 1번 수출제와
발급 의무 변제, 동그라미 2번 국외 제공 영역 발급 의무 변제, 동그라미 3번 외국 항행 영역 다 발급 의무 변제, 동그라미 4번 기타 외화 획득 거래도 발급 의무 변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밑에 있는 클릭 마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영세율은 대부분 직수출일 테니까 우리 직수출하는 우리 이렇게 박스에다가 내가 한글로 따박따박 이렇게 받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업자, 우리나라 수출업자죠.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 그걸 사시는 분이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데 what the fuck 욕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게 뭐야 하고 찢어버리지 않을까요?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한글로 발급해봐야 상대방이 못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클릭 마크를 기억하셔야 하는데 얘네들은 수출, 즉 영세율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매우 독특하게 우리나라 내국 거래이기 때문에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국신용장이죠. 내국신용장 영세율이 영세율 아니에요. 영세율이죠. 우리나라 거래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래예요. 우리나라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나라 거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수출제와 임가공유료 배웠죠. 동그라미 3번 한국국제협력단 등 코이카 등 배웠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배웠죠. 동그라미 4번에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국외 무상 반출 이런 것들은 특이하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거래로 보고 영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6점의 영수증이죠. 영수증은 뭐냐면 이마트가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종이 영수증 있잖아요. 그런 거 발급하는 거예요. 강의 목적으로 조금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현실 실무에서는 그런 간이 영수증 같은 거 아주 많이 주고받죠.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의 의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없는 증빙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영수증 발급의 경우에도 공급자는 VAT 매출세액을 납부하나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내가 김밥 천국 불신지옥 가서 김밥 몇 줄 먹고 현금으로 계산한 다음에 우리 간이 영수증 한 장 달라고 하면 간이 영수증 주시는 그 김밥 마시는 분이 거기다가 김밥 2줄 3,000원이라고 적어줍니까? 그냥 공란으로 줍니까? 우리 그냥 공란으로 줘버리죠. 우리나라에서 이 영수증을 굳이 거기다가 금액을 써가지고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미덕이죠. 서로 미덕.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매출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근데 하라고 돼 있어요. 책에는. 공급자는 VAT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하지만 공급받는 자는 너무 당연하지만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이건 맞아요. 현실에서. 사오신 분이 부가세로 돌려받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입고 오시면 세금계산서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일반 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로 영수증 발급 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야 함. 당연하죠. 한마디로 신용카드 긁으면요. 이거 보면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가 별도로 나와요. 선생님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로 영수증 발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신용카드 기계로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 세법책의 영수증이라고 하면 간이 영수증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물건 팔고 받아오는 모든 종이니까 우리 신용카드 받아오는 종이도 넓은 의미로 영수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양가로 이번에 발급 대상자인데요. 동그라미 1, 2, 3번 모기미 여입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모기미 여입. 왜냐하면 반가로 1번부터 볼게요. 간이가세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원래 발급하게 돼 있어요. 우리 종강하기 전에 9장에서 간이가세자를 마지막으로 배우는데 간이가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아주 낮은 편이에요.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반가로 1번 간이가세자 모두 영수증 발급 대상자고요. 반가로 2번 일반 과세자 중 별도로 열거된 업종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2번까지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데 뭐가 문제냐? 오른쪽 세로가 중요해요. 오른쪽 세로. 이렇게 얘네들이 사오면서 나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발급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1, 2, 3, 4, 5, 6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발급 대상자이면서 7번부터 12번까지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요. 1번부터 6번은 그냥 죽었다 깨나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받는다, 못 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1, 2, 3, 4, 5, 6번은 워낙 개인 목적으로 소비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동그라미 2번 여객 운송업, 동그라미 3번 입장권 발행 영위 사업, 모기미 여입,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업, 입장권, 모기미 여입. 우리나라에서 그 헤어드레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사업 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 비즈니스맨, 아니면 자기가 사장님인데 내일 해외에서 워낙 소중한 그 거래처, 바이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나랑 미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충분히 미용실을 갔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믿겠지만 저도 강의 많으면 머리 한번 하고 와요, 주말에. 죄송해요. 그래요. 이 머리가 한 머리예요.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미용, 욕탕, 유상 서비스업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개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 목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부가세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합니다. 미용실에서. 자, 오른쪽 세로에 개인 목적의 사용이 많으므로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왕이면 그 밑에 단까지 기억하자. 단, 감가상각자산.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온수 공급기, 이거 보일러 있어요. 보일러, 목욕탕에. 그거를 처분하는 등 하는 경우는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목욕비를 받는다거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는 없는데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기 목욕탕에 있는 일회성 감가상각자산, 건물을 팔거나 아니면 보일러 같은 기계를 팔면 사간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 또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4번, 5번, 6번을 왜 굳이 설명하지 않냐면 4번, 5번, 6번은요 실무에서 완전 개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완전 개인 목적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1, 2, 3번이 약간 판단을 하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1, 2, 3번을 파란색으로 만들어 왔고요. 7번 소매업, 8번 간이가세가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 공인회계사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9번 우체국 택배, 10번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해주는 주차장 운영, 도정업, 떡방앗간 이런 것도 근데 오른쪽 세로에 굳이 발급해달라고 하면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10번 여객 운송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 예를 들어서 S회계법인이 신입회계사 연수를 위해서 단체버스를 빌렸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원래는 영수증만 받아야 하는데 오른쪽 세로에 세금계산서 발급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인증서 발급사업자죠. 자, 양가로 3번의 발급효과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영수증 발급도 공급자는 부가세 매출세액을 납부하나. 이건 맞아요. 영수증 아니지. 신용카드가 그러겠죠. 신용카드가. 일반 영수증은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반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은. 영수증 발급도 공급자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을 납부하나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데 가로 열고 신용카드로 받아오시면, 신용카드를 긁으시면 거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일반 과세자로서 영수증 발급업종 사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로 영수증 발급 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 기재해야 함.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영수증 발급 대상자 중 7번에서 12번에 해당하는 일반 과세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이미 발행해줬을 경우 그 사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또 요청하면 이거 전형적인 이중 발급이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한마디로 김밥천국에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그 아줌마한테 세금계산서, 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 한 장 더 발급해주세요 하면 그 김밥천국 아줌마는 그렇게는 발급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아줌마의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옆 페이지 참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발급가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혼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